한국 주한미군으로 협박하면 바로 벌벌 긴다. 반도체 기술 이전 요구가 먹히지 않자 미국이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에 쉽게 굴복하지 않았죠. 미국의 협박을 단 한 번에 뒤집은 결정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스트라우스이고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 13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은 워싱턴 지하 3층 상황실 복도에서 생방송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오후 6시 54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대통령 브리핑까지 정확히 6분이 남아 있었으며 제 손에는 주한미군 철수 발표 원고 최종본이 들려 있었어요. 상황실 안은 냉방이 강하게 나와 차갑게 느껴졌지만 저는 이미 등에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고 복도 끝에서 상무부 차관 데이비드 월터스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으며 저는 그가 무엇을 들고 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월터스가 제 앞에 멈춰 서더니 봉투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트라우스 서명하십시오. 저는 봉투를 받아 열지 않은 채 그를 보며 물었어요. 이게 삼성건입니까? 월터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반도체 공정 이전 요구서입니다. 지금 서명 안 하면 철수 발표 그대로 강행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6분 남은 시점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건 서명을 강요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월터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조항 검토 시간이 필요합니다. 월터스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시간 없습니다. 브리핑 전에 끝내야 합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첫 장을 확인했고 제목에는 한미 첨단 반도체 기술 협력 양해각서라고 적혀 있었으며 하단에는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조항들을 빠르게 훑었지만 법률 용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6분 안에 이걸 전부 이해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월터스가 제 어깨 너머로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월터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이 철수 발표하고 한국은 무릎 꿇고 시장은 붕괴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조항 검토 없이 서명할지 아니면 브리핑을 지연시킬지 결정해야 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펜을 꺼내 서명란 위에 올려놓고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짚어낼 시간이 없었고 월터스는 제 옆에서 계속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서명을 했고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월터스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제가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수 발표 전에 계약서를 처리했고 협상 카드를 확보했으며 이제 한국이 움직일 차례였어요. 월터스가 복도를 걸어나가는 순간 반대편에서 한국 측 연락관 윤재현이 나타났고 그는 월터스와 스쳐 지나가며 저를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윤재현이 제 손에 든 원고를 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그거 철수 발표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4분 후 시작됩니다. 윤재현이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조항 철수하면 즉시 무효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효라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윤재현은 더 설명하지 않은 채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경고인지 협박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브리핑에 집중해야 했고 나머지는 나중에 확인하면 된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상황실 안으로 들어갔고 대형 스크린에는 백악관 브리핑룸 실시간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으며 대통령이 단상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참모 6명이 스크린 앞에 서서 긴장된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있었고 국방부 연락관 2명이 별도 모니터로 한국 내 반응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원고를 펼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전력 재배치 계획을 즉시 실행하며 단계적 철수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참았고 스크린 속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으며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연락관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 증시 선물거래 멈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상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먼저 흔들리고 정부가 혼란에 빠지며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라고 판단했어요.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는 동맹 약화가 아니라 전략적 재편이며
한국은 독자방위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냉소했습니다. 독자방위라니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과 중국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건 명백했고 결국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였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대통령이 단상을 내려가자 상황실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월터스가 상황실로 들어오며 저를 보고 말했어요. 스트라우스 계약 발효됐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발효요? 월터스가 태블릿을 건네며 설명했어요. 서명 즉시 발효 조항입니다. 철수 발표와 동시에 계약이 활성화됩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계약서 첫 페이지 하단의 작은 글씨로 본 협정은 서명 즉시 발효되며 군사구조 변경 시 조건부 재검토 대상이 된다고 적혀 있었고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윤재현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철수하면 즉시 무효라는 경고였고 저는 그걸 무시했으며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월터스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재검토가 뭡니까? 월터스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법무팀 검토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아직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은 발효됐고 철수는 시작됐으며 한국은 곧 움직일 거였어요. 그때 국방부 연락관이 급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긴급 NSC 소집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예상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혼란이 시작됐고 우리가 협상을 시작한 게 아니라 종료 버튼을 누른 거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어요. 철수 발표 30분 후 저는 국방부 본관 지하 2층 합동 상황실로 이동했고 복도는 긴급 소집된 장교들로 붐비고 있었으며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상황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입증을 확인받고 안으로 들어섰고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역 군사 배치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으며 좌측 보조 화면에는 서울 증시 지수가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합참 작전국장 제임스 코너 소장이 스크린 앞에 서서 참모들에게 지시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하고 청와대 반응 즉시 보고하십시오. 저는 배정된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살폈고 국무부 연락관 3명이 이미 노트북을 펼쳐놓고 데이터를 추적하고 있었으며 CIA 파견 분석관 2명이 별도 모니터로 한국 언론 속보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스크린 속 서울 증시는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선물 지수는 서킷 브레이커 직전까지 떨어져 있었으며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예상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있었고 곧 정부 차원 혼란이 시작될 거였으며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코너 소장이 제 쪽으로 다가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트라우스 청와대 움직임 어떻습니까? 저는 노트북 화면을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NSC 긴급 소집됐고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이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코너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대로군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며 화면을 계속 지켜봤지만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증시는 떨어지고 있었지만 낙폭이 예상보다 완만했고 패닉 매도가 아니라 통제된 하락처럼 보였어요. 저는 CIA 분석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 언론 반응 어떻습니까? 분석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속보는 쏟아지는데 논조가 이상합니다. 혼란보다 대응 중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응이라니 아직 정부 공식 발표도 없었고 혼란 국면이어야 정상이었는데 언론이 이미 대응 프레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스크린 우측 상단에 긴급 표시가 떴고 한국 공군 전투기 긴급 출격이라는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코너 소장이 즉시 해당 화면을 확대하며 물었어요. 어디서 뜬 겁니까? 공군 담당 참모가 데이터를 확인하며 보고했습니다. 대구 기지에서 F-15K 4대 출격했고 동해 상공 초계 임무 투입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출격이라니 우리는 혼란과 지연을 예상했는데 한국 공군은 철수 발표 30분 만에 즉각 대응하고 있었고 이건 사전 준비 없이는 불가능한 속도였어요. 코너 소장이 다른 참모에게 지시했습니다. 해군 움직임 확인하십시오. 해군 담당 참모가 화면을 전환하며 보고했어요. 동해와 서해 함대 모두 전력 배치 완료했고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 동해 중부 해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전력 배치 완료라니 이건 긴급 대응이 아니라 계획된 전개였고 우리가 철수를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코너 소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장님, 이건 즉흥 대응이 아닙니다. 코너 소장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군 출격과 해군 배치가 30분 안에 동시에 이뤄졌고, 이건 사전 계획 없이는 불가능하며 한국이 우리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너 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과대평가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군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혼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고 상무부 월터스에게서 온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삼성 반응 보고 즉시 올리십시오. 저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국무부 연락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어요. 삼성 쪽 움직임 있습니까? 연락관이 노트북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공식 발표 없고 주가는 소폭 하락 중이지만 거래량이 평소보다 적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성은 우리 계약서에 서명했고 철수 발표로 압박받는 상황인데 침묵하고 있었으며 이건 당황한 반응이 아니라 의도된 무반응처럼 보였어요. 저는 월터스에게 회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삼성 침묵 중이며 비정상적 안정 상태입니다.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압박 강화 준비하십시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불안했습니다. 압박 강화라니 아직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는데 추가 조치를 준비하는 건 위험해 보였고 동시에 제가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코너 소장이 스크린을 보며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공식 발표 대기하고 추가 군 배치 모니터링 강화하십시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삼성 관련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 흐름과 언론 보도와 SNS 반응을 확인했지만 특이사항은 포착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조용했어요. 그때 CIA 분석관이 제 옆으로 다가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트라우스 이상한 로그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어요. 무엇입니까? 분석관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내부 시스템에서 엔지니어 접근 권한 재배치 로그가 포착됐고 시간대가 철수 발표 직후입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보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엔지니어 계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권한 변경을 신청했고 승인 시간이 거의 동일했으며 이건 개별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 움직임처럼 보였어요. 저는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상 절차입니까? 분석관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권한 재배치는 보통 며칠 걸리는데 이건 몇 분 만에 처리됐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권한 재배치라니 삼성이 뭔가 준비하고 있었고 철수 발표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전 계획을 실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즉시 코너 소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삼성 내부에서 이상 징후 포착됐습니다. 코너 소장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어떤 징후입니까? 저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엔지니어 권한 재배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건 단순 대응이 아니라 계획된 준비로 보입니다. 코너 소장이 화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상무부에 넘기십시오. 우리 소관 아닙니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소관이 아니라니 이건 명백히 우리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움직임인데 국방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장님, 이건 군사철수와 연동된 산업 대응입니다. 코너 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스트라우스 우리는 군 배치만 봅니다. 나머지는 상무부 몫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는 여전히 한국군 배치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고 공군과 해군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우리가 예상했던 혼란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제목을 한국 측 비정상 안정 및 사전 준비 가능성으로 입력했습니다. 내용에는 군 즉각 대응과 삼성 권한 재배치 로그를 포함시켰고 추가 모니터링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보고서를 완성하고 월터스와 코너 소장에게 전송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협상을 시작했다고 믿었지만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고 시장 붕괴와 내부 혼란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는 질서를 유지하며 독자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상황실 시계가 철수 발표 후 1시간을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이 안정이 일시적 착시인지 아니면 우리 예측 자체가 틀렸는지
확신할 수 없었으며 불안감만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철수 발표 사흘 후 저는 애리조나 피닉스 외곽 신규 반도체 공장 관제실에 서 있었고 목요일 오전 10시였지만 실내는 에어컨 가동음과 서버 냉각 팬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으며 정면 모니터 24개에는 생산 라인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직접 내려온 지 이틀째였고 본사는 초기 가동 안정화 점검을 지시했으며 삼성과의 계약 이행 상태를 확인하라는 추가 임무를 받았어요. 현장 책임자인 제프 모건 부사장이 제 옆에 서서 태블릿으로 불량률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스트라우스 전체적으로 순조롭고 어라인 수율이 85%까지 올라왔으며 B라인도 곧 안정화될 겁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B라인 데이터를 자세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었고 에러 코드가 동일했으며 발생 시간대도 규칙적이었어요. 저는 모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B라인 이 구간 오류 원인 파악됐습니까? 모건이 화면을 확대하며 대답했어요. 초기 불량으로 판단하고 있고 장비 교정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초기 불량이라니 동일 구간에서 동일 패턴으로 반복되는 건 단순 불량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모건에게 말했습니다. 직접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모건이 저를 안내하며 관제실을 나와 생산동으로 향했고 복도는 흰색 벽과 형광등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에어샤워실을 통과해 클린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B라인은 거대한 장비들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고 로봇 팔들이 웨이퍼를 옮기며 작업하고 있었으며 엔지니어 3명이 모니터 앞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문제 구간으로 다가가 장비 상태를 직접 살펴봤고 외관상 이상은 없었지만 제어 패널의 경고 표시가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현장 수석 엔지니어 톰 리처드슨이 제 옆으로 다가오며 조용히 말했어요. 스트라우스 부차관보님, 이 구간이 계속 문제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원인 특정됐습니까? 리처드슨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센서 오차와 온도 변화로 추정 중인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센서와 온도라니 너무 일반적인 진단이었고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클린룸 출입문이 열리며 삼성 측 기술 자문으로 파견 나온 윤재현이 들어왔고 그는 방진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침착했으며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건이 윤재현을 보며 반갑게 말했어요. 윤 박사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B라인 점검 부탁드립니다. 윤재현이 아무 말 없이 문제 구간으로 걸어가더니 장비 외부를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했고 손으로 패널을 가볍게 두드리며 내부 배선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발견할 거라는 기대보다는 형식적 점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재현이 장비 측면으로 돌아가더니 배선함 커버를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30초 정도 침묵이 흘렀으며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커버를 닫았습니다. 윤재현이 저와 모건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선 하나 빠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선 하나라니 이 복잡한 시스템에서 선 하나가 전체 오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모건도 미간을 찌푸리며 반문했어요. 선 하나요? 어떤 선입니까? 윤재현이 태블릿을 꺼내 배선도를 띄우더니 특정 라인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제어 신호선이 연결 안 됐고 그래서 센서 피드백이 불완전하게 들어갑니다. 리처드슨이 배선도를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설계도에는 옵션 라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윤재현이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설계도와 실제 시공이 다르다는 건 명백한 문제였고 삼성이 제공한 도면이 불완전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저는 윤재현에게 물었습니다. 왜 설계도에 필수로 표기 안 됐습니까? 윤재현이 저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표기는 되어 있고 해석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쾌했습니다. 해석 차이라니 이건 명백히 정보 누락이었고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만든 것처럼 보였어요. 모건이 즉시 지시했습니다. 리처드슨, 해당 라인 즉시 연결하십시오. 리처드슨이 고개를 끄덕이며 엔지니어 2명을 불러 작업을 시작했고 윤재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은 채 클린룸을 나가며
저를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인 후 연락 주십시오. 저는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선 하나를 지적하고 떠났지만 표정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이게 단순 결함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구조의 일부일 가능성이 느껴졌어요. 엔지니어들이 30분에 걸쳐 신호선을 연결했고 리처드슨이 시스템 재부팅을 시작했으며 모니터에는 초기화 진행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제실로 돌아와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B라인이 다시 가동되며 웨이퍼 투입이 시작됐어요. 모건이 제 옆에 서서 화면을 보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상화될 겁니다. 저는 그래프를 지켜봤고 처음 10분간은 오류 없이 진행됐으며 수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자 새로운 경고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다른 구간에서 오류가 발생했어요. 리처드슨이 급히 관제실로 들어오며 보고했습니다. 부사장님, 시구간에서 신규 오류 발생했고 불량률이 오히려 상승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불량률이 수정 전 15%에서 수정 후 23%로 증가했고 새로운 에러 코드가 연속으로 출력되고 있었어요. 모건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더 나빠졌습니까? 리처드슨이 태블릿을 보며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신호선 연결 후 전체 밸런스가 깨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밸런스가 깨졌다는 건 선 하나가 단순 결함이 아니라 전체 공정을 제어하는 핵심 요소였다는 뜻이었고 그걸 빼놓은 게 의도적 설계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즉시 모건에게 말했습니다. 라인 즉시 중단하십시오. 모건이 저를 보며 반문했어요. 중단하면 납기가 밀립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중단 안 하면 불량률이 더 올라갑니다. 모건이 잠시 망설이다가 본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저는 화면을 보며 데이터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불량률은 계속 상승 중이었고 28%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5분 후 모건이 통화를 끝내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본사 지시입니다. 중단 불가하고 가동 강행하십시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불안했습니다. 가동 강행이라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건 위험했지만 납기 압박이 더 컸고 본사는 일단 생산량 확보를 우선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본사 명령을 따를지 아니면 독단으로 중단할지 결정해야 했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모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동 유지하되 불량률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하십시오. 모건이 고개를 끄덕이며 엔지니어들에게 지시했고 B라인은 계속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관제실 의자에 앉아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윤재현이 선 하나를 지적하고 떠났지만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 함정이었고 우리는 수정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키웠으며 이제 멈출 수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라인 강행 가동 이틀 후 저는 피닉스 공장 품질 관리실에 앉아 토요일 오전 6시 출하 검수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모니터 화면에는 빨간색 불량 표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으며 제 옆에서 품질 담당 매니저 린다 첸이 긴장된 목소리로 최종 수치를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스트라우스 부차관보님, 지난 24시간 생산량 100개 중 정상 통과가 30개이고 나머지 70개는 전부 불량 판정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30% 수율이라니 이건 양산 가능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생산 실패였고 군수 침납기는 이미 일주일 지연된 상태였어요. 저는 린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불량 원인 특정됐습니까? 린다가 태블릿을 넘기며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회로 패턴 불량과 방막 두께 편차가 주요 원인인데 근본적으로는 전체 공정 밸런스 문제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윤재현이 경고했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선 하나를 수정했지만 오히려 전체 시스템이 무너졌고 이제 복구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품질 관리실 문이 열리며 모건 부사장이 급한 걸음으로 들어왔고 그의 손에는 국방부 공문이 들려 있었으며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모건이 공문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국방부에서 정식 개입 통보 왔습니다. 저는 공문을 집어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군수 반도체 납기 지연에 따른 긴급 점검 실시 예정이며 생산 라인 전면 감사 착수한다는 내용이었고 하단에는 국방부 조달청 서명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공문을 내려놓으며 모건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들어옵니까? 모건이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6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이 상태로 감사를 받으면 계약 위반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모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긴급 패치 즉시 투입하십시오. 모건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패치 준비는 되어 있는데 테스트 없이 적용하는 건 위험합니다. 저는 그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건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엔지니어링 팀의 긴급 소집 지시를 내렸고 저는 관제실로 이동해서 실시간 패치 적용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에 B라인과 C라인이 동시에 정지됐고 엔지니어 팀이 클린룸 안으로 들어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했으며 화면에는 진행 상태 바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현장 책임 엔지니어 리처드슨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패치 파일 업로드 중이고 예상 소요 시간 30분입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대답했어요.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십시오. 30분 후 패치 적용이 완료됐고 시스템 재부팅이 시작됐으며 모니터에는 초기화 진행 로그가 빠르게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참았고 모건이 제 옆에 서서 똑같이 긴장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재부팅이 완료되고 라인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웨이퍼가 투입됐고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저는 불량률 그래프를 주시했어요. 처음 5분간은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에러 코드 없이 진행됐고 센서 데이터도 안정적이었으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모건이 화면을 확대하며 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리처드슨이 무전으로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C라인 온도 제어 시스템 오류 발생했고 냉각 불가 상태 진입했습니다. 저는 즉시 지시했습니다. 긴급 냉각 프로토콜 가동하십시오. 하지만 화면 속 온도 그래프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 설정 임계치를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장비 자동 보호 시스템이 발동되며 C라인 전체가 비상 정지됐습니다. 모건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패치가 냉각 시스템까지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좌절했습니다. 긴급 패치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새로운 오류를 만들어냈고 이제 라인 하나가 완전히 멈춘 상태였어요. 린다가 급히 들어오며 보고했습니다. B라인도 동일 증상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해서 B라인 데이터를 확인했고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고 있었으며 이 속도면 10분 내로 비상 정지될 게 분명했어요. 저는 모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체 라인 수동 제어로 전환하십시오. 모건이 즉시 지시를 내렸고 엔지니어들이 수동 개입을 시작했지만 자동화 시스템과 수동 제어 간 충돌이 발생하며 일부 장비가 응답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슨이 무전으로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수동 전환 실패하고 장비 3대가 완전 셧다운 진입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패닉 상태에 빠지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라인이 통제 불능 상태로 들어가고 있었고 국방부 감사까지 4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즉시 본사 긴급 라인에 전화를 걸었고 상무부 월터스가 받았습니다. 월터스가 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스트라우스 상황 어떻습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보고했습니다. 긴급 패치 투입했지만 오히려 악화됐고 현재 라인 2개가 정지 상태이며 수동 복구도 실패했습니다. 월터스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떻게든 오후까지 가동 상태로 만드십시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불쾌했습니다. 어떻게든이라니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정치적 명령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관제실 창문으로 클린룸 내부를 내려다봤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당황과 혼란이 역력했고 누구도 정확한 해결책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고 CIA 분석관에게서 온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삼성 내부 데이터 분석 결과 공정 일부가 의도적 불완전 상태로 설계된 정황 포착이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의도적 불완전 설계라니 이건 단순 기술 이전 문제가 아니라 통제 구조가 남아있다는 뜻이었고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한 시스템을 받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월터스에게 회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술 이전 자체가 불완전했을 가능성 있고 삼성 측 통제 구조 잔존 추정됩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고 저는 다시 관제실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B라인도 결국 비상 정지됐고 이제 전체 생산 라인이 사실상 멈춘 상태였으며 국방부 감사팀 도착까지 2시간이 남아있었어요. 모건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강제 재가동 시도합니다. 모건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재가동하면 장비 손상 위험 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건이 고개를 끄덕이며 엔지니어들에게 강제 재가동 지시를 내렸고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라인을 돌리는 게 아니라 붕괴를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었고 선 하나에서 시작된 균열이 이제 전체 시스템을 삼키고 있었어요. 강제 재가동 실패 3일 후 저는 워싱턴 국무부 본관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화요일 오후 4시였지만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 실내는 어두웠으며 대형 스크린에는 피닉스 공장 생산 중단 현황과 군수 칩 납기 지연 보고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상무부 차관 월터스가 테이블 상석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국방부 조달청 부청장 제럴드 스미스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으며 국무부 차관보 2명이 벽에 기대서서 긴장된 분위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월터스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스트라우스 상황 수습 방안이 뭡니까?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펼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현재 라인 복구 작업 진행 중이고 외부 전문가 투입 검토하고 있으며 납기는 최소 2주 추가 지연 예상됩니다. 월터스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주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압박 강화해서 삼성 끌어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압박 강화라니 이미 계약서 서명받았고 철수 발표까지 했는데 추가로 뭘 더 압박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월터스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화면을 전환했고 주한미군 추가 철수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월터스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차 철수는 이미 발표했고 2차 철수 계획을 언론에 흘려서 압박을 배가시킵니다. 저는 그 계획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추가 철수 계획이라니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라 실제 안보 공백을 만드는 거였고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균형을 흔들 수 있었어요. 저는 월터스에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월터스가 저를 보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리스크는 지금 납기 못 맞추는 게 더 크고 국방부가 우리 목 조이기 전에 삼성부터 무릎 꿇려야 합니다. 국방부 스미스 부청장이 끼어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월터스 차관님 추가 철수는 의회 승인 필요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월터스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승인 전에 흘리는 겁니다. 계획만 언론에 새도 시장이 먼저 흔들립니다. 저는 그 전략을 듣고 이해했지만 동시에 이게 효과를 낼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차 철수 때도 한국은 예상과 다르게 질서정연하게 대응했고 오히려 우리가 당황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한국 반응이 1차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월터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압박 강도만 올리면 결국 꺾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와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피닉스 공장 1일 보고서가 쌓여 있었고 모두 생산 중단과 복구 실패 내용으로 가득했으며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월터스 전략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고 오히려 한국의 독자 행동을 가속화시킬 수 있었지만 저는 이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에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고 주한미군 2차 철수 계획 검토 중이라는 제목이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으며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 발언이라는 출처가 달려 있었어요. 저는 뉴스를 보며 서울 증시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선물 지수가 즉시 하락하기 시작했고 외국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며 저는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30분 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고 대변인이 단상에 서서 침착하게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군은 독자방위 태세 강화 계획을 즉각 실행하며 추가 전력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추가 전력 배치라니 우리가 철수 계획을 흘린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한국군은 이미 대응을 완료한 상태였고 이건 사전 준비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증시 반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락하던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매수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시장은 한국 정부 대응을 신뢰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월터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가 받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차관님, 한국군이 즉각 대응했고
시장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월터스가 잠시 침묵하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삼성 쪽 압박 강화하십시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난처했습니다. 삼성 압박이라니 이미 계약서 발효됐고 추가로 요구할 게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월터스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기술 이전 가속 요구하고 엔지니어 추가 파견 압박하십시오. 통화가 끊기고 저는 삼성 측 연락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술 협력 가속 및 엔지니어 지원 요청이라는 내용이었고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어요. 현재 계약 범위 내에서 최대 협력 중이며 추가 파견은 검토 불가합니다. 저는 그 답장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검토 불가라니 완곡한 거절이었고 삼성은 우리 압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거였어요. 저는 즉시 월터스에게 보고했고 그는 화상회의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저는 국무부 화상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스크린 너머로 월터스와 스미스 부청장이 보였으며 두 사람 모두 불쾌한 표정이었어요. 월터스가 먼저 말했습니다. 스트라우스 삼성이 거부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공식 답변은 검토 불가이고 추가 협력 의사 없습니다. 스미스 부청장이 끼어들며 물었습니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공유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영입 또는 유럽 반도체 업체 협력 검토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월터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간 없습니다. 삼성 끌어내는 게 최우선입니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불안했습니다. 끌어낸다는 게 이미 불가능해 보였고 오히려 삼성은 의도적으로 협력을 축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CIA 분석관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고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삼성 일부 공정, 협력 의도적 축소 정황 포착이라는 내용이었고 구체적으로 엔지니어 파견 인원 감축과 기술 문서, 업데이트 중단이 확인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즉시 월터스에게 보고했습니다. 차관님 삼성이 협력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월터스가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축소라니 계약 위반 아닙니까? 저는 자료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계약서 범위 내에서 최소 이행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이고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월터스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어요. 그럼 제재하십시오. 저는 그 반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재라니 우리가 먼저 철수 카드를 쓴 상황에서 추가 제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았고 한국은 이미 대응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재는 신중해야 합니다. 월터스가 저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신중할 시간 없습니다. 즉시 대응 방안 올리십시오.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거리가 보였고 사람들이 평온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점점 통제권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압박은 계속 강화되고 있었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은 독자 체제를 완성해가고 있었으며 삼성은 협력을 최소화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대응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멈췄어요. 뭘 써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고 모든 전략이 역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우리가 압박할수록 한국은 더 빠르게 독립하고 있었습니다. 대응 방안 보고서 제출 5일 후 저는 피닉스 공장 관제실에 다시 서 있었고 일요일 오후 3시였지만 주말임에도 엔지니어 15명이 모두 출근해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으며 정면 스크린에는 비라인 실시간 수율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모건 부사장이 제 옆에 서서 태블릿을 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스트라우스 부차관보님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확대하며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수율이 70%까지 올라와 있었고 지난 3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에러 코드 발생 빈도도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어요. 저는 모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모건이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특정 구간 파라미터 최적화 성공했고 온도와 압력 제어가 안정권 진입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70% 수율이라면 양산 가능 수준이었고 군수 칩 납기도 맞출 수 있었으며 월터스가 요구했던 성과를 드디어 보여줄 수 있었어요. 저는 즉시 워싱턴 본부에 전화를 걸었고 월터스가 받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보고했어요. 차관님 비라인 수율 70% 달성했고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월터스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저는 그래프를 보며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3시간 동안 유지 중이고 엔지니어링 팀 확인 완료했습니다. 월터스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즉시 언론 발표 준비하십시오. 저는 통화를 끝내고 모건에게 말했어요. 본부에서 발표 지시 내렸습니다. 모건이 엔지니어들을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관제실 안에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으며 저는 그 분위기를 보며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계속 실패만 겪었는데 드디어 성공을 맛보는 순간이었고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오후 5시에 상무부 공식 브리핑이 열렸고 월터스가 직접 단상에 서서 발표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고 화면 속 월터스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월터스가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생산 라인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기술 독립을 향한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기술 독립이라는 표현이 과장되게 느껴졌지만 최소한 우리가 방향을 잡았다는 건 분명했고 삼성 없이도 생산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거였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언론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미국 반도체 자립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주가도 상승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내부적으로 승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의존도 감소와 독자 생산 능력 확보라는 문구를 입력했고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문장들을 추가했어요. 보고서를 완성하고 월터스와 국방부에 전송했습니다. 답장은 즉시 왔고 월터스가 잘했다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으며 국방부도 납기 재조정 협의 시작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고 이제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11시에 제 휴대폰이 울렸고 피닉스 공장 야간 근무 책임자에게서 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저는 급히 받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야간 책임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부차관보님 시스템 로그 점검 중 이상 패턴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켜며 물었어요. 어떤 패턴입니까? 야간 책임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B라인 특정 구간에서 수동 보정 로그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자동 제어가 아니라 엔지니어 개입으로 수율이 유지된 흔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수동 보정이라니 70% 수율이 시스템 자체의 안정화가 아니라 인위적 조정으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정 없이 가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간 책임자가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테스트 안 해봤지만 추정상 수율 급락할 가능성 높습니다. 저는 즉시 지시했습니다. 보정 중단하고 자동 모드로 전환해서 테스트하십시오. 야간 책임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원격 접속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B라인이 수동 보정 없이 자동 모드로 전환되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처음 10분간은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수율이 70% 근처에서 유지되고 있었고 에러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15분이 지나자 온도 편차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0분 후에는 수율이 65%로 떨어졌으며 30분이 지나자 58%까지 하락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수동 보정 없이는 시스템이 스스로 안정을 유지하지 못했고 70%는 유도된 안정 상태였으며 실제로는 여전히 불완전한 시스템이었어요. 야간 책임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받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부차관보님 이대로 가면 내일 아침까지 수율 50% 밑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예측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즉시 보정을 재개해서 70%를 유지할지 아니면 진실을 공개하고 발표를 철회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고 언론 발표는 이미 나갔으며 월터스는 성공을 선언한 상태였어요. 저는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보정 재개하십시오. 야간 책임자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보정을 재개하면 70%가 다시 유지될 거였고 아무도 진실을 모를 거였지만 동시에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았어요. 엔지니어가 매일 수동으로 개입해야 했고 자동화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성공한 척 연기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월터스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고
발표는 이미 끝났으며 지금 보고하면 즉시 철회 명령이 내려올 게 분명했어요. 저는 결국 보고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데이터를 정리해서 올리고 대응 방안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노트북 화면에서 수율 그래프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수동 보정이 재개되며 70%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발표한 성공은 가짜였고 정상화는 연출된 것이었으며 시스템은 여전히 무너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 사실을 숨기는 선택을 했고 그 순간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짜 정상화 발표 이틀 후 저는 워싱턴 국무부 본관 법무실로 긴급 호출됐고 화요일 오전 9시였지만 복도는 이미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법무팀 수석 변호사 제니퍼 클라크가 회의실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라크가 저를 보자마자 조용히 말했어요. 스트라우스 부차관보님 즉시 들어오십시오. 저는 그녀를 따라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고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변호사 4명이 서류를 펼쳐놓고 긴급 검토 중이었으며 정면 스크린에는 삼성과 체결한 기술 협력 계약서가 확대되어 표시되고 있었어요. 클라크가 테이블 끝자리를 가리키며 저를 앉혔고 즉시 리모컨을 조작해서 계약서 특정 페이지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제74조 군사구조 변경 시 협력 조건이라는 제목이 나타났고 저는 그 문구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74조항이라니 계약 체결 당시 제가 검토하지 못했던 후반부 조항이었고 6분이라는 시간 제약 때문에 제대로 읽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클라크가 조항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본 협정 당사국 간 군사주둔 구조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기술 협력은 즉시 중단되며 쌍방 합의 없이는 재개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클라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군사주둔 구조 변경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클라크가 다른 변호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부변호사 마크 데이비슨이 자리에서 일어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명백히 해당되고 우리가 1차 철수를 발표한 순간 이 조항이 자동 발동됐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자동 발동이라니 우리는 철수 발표로 삼성을 압박하려 했지만 오히려 계약서 조건을 스스로 발동시켰고 기술 협력을 중단시킨 쪽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어요. 저는 클라크에게 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피닉스 공장은 어떻게 됩니까? 클라크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법적으로는 삼성이 협력 중단할 권리가 있고 우리가 위약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위약 주장 불가라니 우리가 월터스 지시대로 압박을 강화하려 했는데 법적 근거 자체가 무너진 상태였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위약금은요? 데이비슨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위약금 조항도 74조에 종속되어 있고 군사구조 변경으로 발동된 중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고 페이지를 넘기며 관련 조항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데이비슨 말이 맞았고 위약금 자체가 적용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우리는 삼성을 법적으로 묶을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클라크에게 말했습니다. 즉시 프로젝트 중단 건의해야 합니다. 클라크가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미 상부에 보고 올라갔고 회신 대기 중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월터스 차관이 들어왔고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으며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월터스가 테이블에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프로젝트 중단은 없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월터스가 저를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만들면 되고 지금 중단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쾌했습니다. 근거를 만든다니 이건 법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강요였고 월터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어요. 클라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위약금으로 묶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월터스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다른 방법 찾으십시오. 자산 동결이든 수출 규제든 뭐든 동원해서 삼성 테이블로 끌어내야 합니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월터스 명령을 따라 강행할지 아니면 법무팀 의견대로 중단을 건의할지 결정해야 했지만 이미 월터스 태도는 결정되어 있었고 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와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피닉스 공장 일일 보고서가 쌓여 있었고 모두 수동 보정 유지 중이라는 내용으로 가득했으며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계약서 74조는 처음부터 있었고 윤재현이 경고했던 내용이었으며 저는 그걸 무시하고 서명했고 이제 함정이 완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에 제 휴대폰이 울렸고 국무부 프로토콜 담당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윤재현 박사 워싱턴 입국 확인됐고 내일 오전 협상 요청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으며 저는 화면을 보며 긴장했어요. 윤재현이 직접 워싱턴에 왔다는 건 단순 기술 협의가 아니라 계약 종료 절차를 밟으러 온 거였고 우리는 협상을 준비해야 했지만 이미 카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월터스에게 보고했고 그는 긴급 대책회의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오후 5시에 저는 국무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월터스와 클라크와 국방부 연락관 2명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으며 정면 스크린에는 협상 전략 초안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월터스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윤재현이 계약 종료 들고 올 것이고 우리는 재협상 제안으로 맞서야 합니다. 클라크가 조심스럽게 반문했어요. 하지만 차관님 74조가 발동된 상태에서 재협상 근거가 약합니다. 월터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근거는 우리가 만들면 되고 자산 동결과 수출 규제 카드 꺼내면 됩니다. 저는 그 전략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자산 동결과 수출 규제라니 이미 철수 카드를 쓴 상황에서 추가 제재는 오히려 한국의 완전 독립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제재는 역효과 가능성 있습니다. 월터스가 저를 보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스트라우스 지금은 협상 타이밍입니다. 약한 모습 보이면 끝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내일 협상 준비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작성하면서도 계속 불안감이 커졌고 윤재현이 협상이 아니라 종료 조건을 들고 들어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계약서 74조를 다시 읽어봤고 군사구조 변경 시 즉시 중단이라는 문구를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즉시 중단이라는 건 유예기간도 협의기간도 없다는 뜻이었고 우리가 철수 발표를 한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나 있었으며 내일 협상은 사실 협상이 아니라 종료 절차 확인에 불과할 거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압박하려고 버튼을 눌렀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렸고 계약서 한 줄이 모든 걸 뒤집어 놓았으며 이제 윤재현은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러 오고 있었습니다. 윤재현 워싱턴 도착 다음 날 저는 국무부 본관 3층 협상실에 앉아 있었고 수요일 오전 10시였지만 실내는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 어두웠으며 타원형 테이블 건너편에 윤재현이 서류 가방을 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월터스 차관과 클라크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국방부 스미스 부청장이 벽에 기대서서 팔짱을 낀 채 윤재현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는 물잔과 노트북만 놓여 있었어요. 윤재현이 서류 가방에서 A사 용지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조용히 밀어놓았고 저는 그 문서를 보며 긴장했습니다. 단 한 장이라니 협상안이 아니라 통보문처럼 보였고 윤재현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월터스가 문서를 집어들고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의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에는 기술협력 중단 및 정상화 조건이라고 적혀 있었고 본문은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첫째, 주한미군 철수 계획 전면 철회. 둘째, 계약서 기술 이전 조항 전면 삭제. 셋째, 본 통보 수령 후 48시간 내 서면 답변이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그 조건들을 읽으며 얼어붙었습니다. 월터스가 문서를 내려놓으며 윤재현을 보고 냉소하며 말했어요. 윤 박사님, 이게 협상안입니까? 윤재현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월터스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차라니 우리가 일방 통보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윤재현이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내 펼치며 조용히 말했어요. 계약서 74조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클라크가 즉시 자신의 계약서 사본을 열어 해당 조항을 확인했고 저도 함께 읽었습니다. 군사구조 변경 시 협력 즉시 중단이라는 문구가 명확했고 윤재현은 그 조항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월터스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재배치이지 구조 변경이 아닙니다. 윤재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계약서 부속 문서 2항을 보시면
재배치도 구조 변경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클라크가 급히 부속 문서를 확인했고 윤재현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가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6분이라는 시간 제약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끼어들며 윤재현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일부 조건 수용 가능성은 없습니까? 윤재현이 저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세 가지 모두 필수 조건이고 부분 수용은 불가능합니다. 월터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박사님, 우리도 카드가 있습니다. 자산 동결과 수출 규제 각오하십시오. 윤재현이 여전히 앉은 채로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재는 귀국 권리이지만 계약서 조항은 변하지 않습니다. 월터스가 당황하며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럼 삼성이 모든 걸 포기할 겁니까? 윤재현이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 테이블에 놓으며 설명했어요. 이미 대체 시장 확보 완료했고 유럽과 중동 계약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시장이라니 삼성은 우리와 협상이 결렬될 걸 예상하고 이미 다른 판로를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 제재는 효과가 없을 거였어요. 스미스 부청장이 벽에서 떨어져 나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 박사님, 48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윤재현이 시계를 보며 대답했어요. 계약서 74조 이행 절차 규정이고 연장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고 절차 규정 섹션의 통보 후 48시간 내 답변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우리는 또 한 번 계약서에 묶여 있었어요. 월터스가 자리에 다시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시면 내부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재현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48시간이 검토 시간입니다. 월터스가 불쾌한 표정으로 클라크를 보며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연장 가능합니까? 클라크가 계약서를 넘기며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규정상 불가능하고 일방 연장 시 계약 위반 소지 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좌절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끌려고 했지만 계약서가 모든 걸 막고 있었고 윤재현은 조항을 하나하나 읽으며 우리 시도를 차단하고 있었어요. 윤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48시간 후 답변 없으면 협력 완전 종료로 간주합니다. 월터스가 급히 말했어요. 잠깐만요. 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윤재현이 서류 가방을 닫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세 가지 조건 수용 여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윤재현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급히 물었어요. 박사님, 철수 철회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윤재현이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협력 종료도 기술적으로 불가피합니다. 윤재현이 나가고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A사 한 장짜리 통보문만 남아있었고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숨이 막혔어요. 월터스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협상입니까? 클라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계약서대로라면 절차가 맞습니다. 월터스가 클라크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무팀은 시간 끄는 방법 찾으십시오. 클라크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시도해보겠지만 계약서 구조상 어렵습니다. 스미스 부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철수 철회 불가능하고 이미 의회 통과됐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조건 수용은 불가능하고 시간 끌기도 막혔으며 우리는 48시간 안에 답을 내야 했지만 어떤 답을 내도 패배였어요. 월터스가 저를 보며 지시했습니다. 스트라우스 내부 회의 소집하고 대응 방안 마련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나왔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대응 방안이라니 이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막막했고 윤재현은 협상이 아니라 절차라고 명확히 했으며 우리는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48시간 타이머가 이미 시작됐고 내일 모레 오전 10시까지 답변을 내야 했으며 그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긴급 대책회의 소집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멈췄습니다. 무엇을 논의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고 시간 끌기 전략을 선택하면 오히려 철수 타이머를 가속시킬 거라는 예감이 들었으며 윤재현은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48시간 통보 종료 3시간 전 저는 피닉스 공장 관제실에 서 있었고 금요일 오전 7시였지만 밤새 잠을 자지 못해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정면 모니터 24개에는
B라인과 C라인 실시간 시스템 로그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모건 부사장이 제 옆에서 태블릿을 보며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스트라우스 부차관보님, 이상합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모건이 태블릿 화면을 제게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엔지니어 계정들이 동시에 로그아웃되고 있고 지난 10분 동안 12개 계정이 접속 종료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로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계정 이름 옆에 로그아웃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고 모두 오전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건 개별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 철수였어요. 저는 즉시 지시했습니다. 해당 계정들 접근 기록 추적하십시오. 현장 수석 엔지니어 리처드슨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데이터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3분 후 결과가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리처드슨이 보고했어요. 주요 공정 제어 권한이 외부로 이동된 흔적 있고 일부 파라미터 접근 권한도 회수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권한 회수라니 삼성 엔지니어들이 단순히 로그아웃한 게 아니라 시스템 통제권을 가져간 거였고 우리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겨진 거였어요. 저는 모건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긴급 접근 차단 시도하십시오. 모건이 즉시 보안팀에 지시했고 보안 담당자 2명이 관제실로 들어와 긴급 프로토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접근 거부 메시지가 계속 나타났고 권한 이동이 이미 완료된 상태였어요. 보안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부사장님, 주요 공정 권한이 전부 외부 서버로 이전됐고 차단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외부 서버라니 삼성이 원격으로 통제권을 가져갔고 우리는 자체 공장인데도 시스템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건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윤재현 통보 종료까지 2시간 50분이 남아 있었고 워싱턴에서는 아직 답변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체 인력 즉시 투입하십시오. 모건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대체 인력이 공정 파라미터 모르면 가동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야 합니다. 모건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팀에 긴급 소집 지시를 내렸고 30분 후 현장 엔지니어 8명이 추가 투입됐지만 그들도 주요 공정 접근 권한이 없어 제한적 작업만 가능했어요. 저는 관제실 화면을 보며 최후 수단을 결정했습니다. 라인 강제 재가동 지시하겠습니다. 리처드슨이 당황하며 반문했어요. 권한 없이 강제 재가동하면 시스템 충돌 위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리처드슨이 난처한 표정으로 엔지니어들에게 지시했고 B라인 강제 재가동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는 부팅 로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시스템이 초기화되며 각 모듈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3분 후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화면에 빨간색 에러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권한 불일치로 인한 자동화 시스템 정지라는 문구였고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절망했어요. 리처드슨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멈추고 있고 수동 제어 전환도 차단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수동이라도 돌리십시오. 엔지니어들이 클린룸으로 뛰어들어가 수동 개입을 시도했지만 장비들이 하나둘 응답을 멈추기 시작했고 제어 패널에는 시스템 오류 표시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5분 후 C라인도 동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자동화 제어가 완전히 먹통이 되며 라인 전체가 정지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모건이 제 옆으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체 공정이 멈췄습니다. 저는 관제실 창문으로 클린룸 내부를 내려다봤습니다. 로봇 팔들이 모두 정지해 있었고 웨이퍼 이송 시스템도 멈춰 있었으며 엔지니어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장비들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 이전이 아니라 운영 권한 구조가 빠져나간 거였고 우리는 장비를 소유하고 있지만 돌릴 수 없는 상태였으며 삼성은 물리적 철수 없이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거였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고 월터스에게서 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저는 급히 받으며 대답했어요. 차관님, 상황 심각합니다. 월터스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보고했어요. 삼성 엔지니어들이 동시 철수했고 주요 공정 권한이 모두 회수됐으며 현재 전체 라인 정지 상태입니다. 월터스가 잠시 침묵하다가 소리쳤습니다. 정지라니 즉시 복구하십시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좌절했습니다. 복구라니 권한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 막막했고
월터스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복구 불가능합니다. 월터스가 전화기 너머로 뭔가 집어 던지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다시 말했어요. 수동으로라도 돌리라고 했잖습니까?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수동 제어도 차단됐고 시스템 전체가 먹통입니다. 월터스가 거칠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몰랐고 모든 수단이 막혀 있었으며 삼성은 이미 완벽하게 철수한 상태였어요. 통화가 끊기고 저는 관제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빨간색 오류 메시지들만 가득했고 라인은 완전히 멈춰 있었으며 엔지니어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리처드슨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차관보님 복구 예상시간 산출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어요. 왜 불가능합니까? 리처드슨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권한 구조 자체를 모르고 삼성 협력 없이는 재현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작동시키는 핵심 지식은 없었고 기술 이전이라고 믿었던 건 사실 표면적 절차였으며 실제 통제권은 한 번도 넘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윤재현 통보 종료까지 1시간 30분이 남아 있었고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답변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모건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전체 라인 비상정지 상태로 전환하고 추가 손상 방지하십시오. 모건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를 내렸고 관제실 화면에 비상정지 확정이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삼성은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고 엔지니어들이 빠져나간 순간 공장은 단순한 건물로 남았으며 기술이 아니라 운영 권한 구조가 진짜 자산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공장 전체 정지 6시간 후 저는 워싱턴 국방부 지하 3층 합동 상황실로 긴급 소집됐고 금요일 오후 2시였지만 실내는 비상등만 켜져 있어 음산했으며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미 전역 군수 반도체 공급망 현황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합참 작전국장 코너 소장이 스크린 앞에 서서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참모들에게 브리핑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피닉스 공장 정지로 인한 연쇄 납기 지연이 발생했고 AI 서버용 고성능 칩 3만 개 납기 2주 지연 확정됐으며 통신 장비용 중급 칩 5만 개도 동일 상황입니다. 저는 배정된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살폈고 국방부 조달청 부청장 스미스와 상무부 차관 월터스가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굳은 표정으로 스크린을 보고 있었어요. 코너 소장이 화면을 전환하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미사일 제어 칩이고 SM-6 미사일 생산 라인이 칩 부족으로 3주 지연 예상되며 F-35항전 장비 업그레이드도 동일하게 차질 발생했습니다. 스미스 부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급하게 물었어요. 소장님, 대체 공급처 확보 가능합니까? 코너 소장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단기간 대체 불가능하고 삼성 외 업체들도 생산 여력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긴장했습니다. 대체 불가라니 우리는 삼성 의존도를 줄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고 이제 공급망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월터스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긴급 복구팀 즉시 파견하십시오. 코너 소장이 서류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미 파견했지만 핵심 공정 재현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핵심 공정이라는 건 단순히 장비 가동이 아니라 삼성이 가져간 운영 권한 구조였고 복구팀이 아무리 노력해도 재현할 수 없었어요. 그때 상황실 문이 열리며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 로버트 페리가 급히 들어왔고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으며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페리가 테이블 상석에 서서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하며 말했어요. 긴급 보고 올립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한국군 전력 배치 현황이 나타났고 한반도 전역에 푸른색 마커들이 빽빽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페리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군이 공군과 해군 전력을 완전 전개했고 F-35 추가 편대 투입 완료했으며 이지스함 전체를 작전 해역에 배치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완전 전개라니 한국은 우리 철수로 생긴 공백을 단순히 메우는 게 아니라
독자방위 체계를 완성하고 있었고 이건 사전 준비 없이는 불가능한 속도였어요. 스미스 부청장이 페리에게 물었습니다. 북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페리가 화면을 전환하며 대답했어요. 이상하게도 조용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조용하다니 북한은 보통 한미 관계 균열 시 도발을 시도하는데 이번에는 반응이 없었고 이건 한국군 전개가 실제로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코너 소장이 페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철수가 안보 공백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까? 페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선 그렇게 보입니다. 월터스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일시적 안정이고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페리가 월터스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약합니다. 상황실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혼란에 빠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대응하고 있었고 군사 공백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반도체 공급까지 차단당하면서 우리가 양쪽에서 동시에 밀리고 있었어요. 코너 소장이 스크린을 다시 전환하며 계속 브리핑했습니다. 추가 보고 드립니다. 저는 화면을 받고 국방 프로젝트 일정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프로젝트 이름 옆에 빨간색 지연 표시가 붙어 있었고 코너 소장이 하나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차세대 전투기 항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3개월 지연, 해군 구축함 레이더 교체 2개월 지연, 육군 드론 제어 시스템 신규 도입 4개월 지연 예상됩니다. 스미스 부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국가 단위 위기입니다. 코너 소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인지하고 있고 백악관 보고 준비 중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국가 단위 위기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고 우리는 산업과 안보 두 축에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으며 한국은 양쪽 모두에서 독자 체제를 완성해가고 있었어요. 월터스가 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트라우스 피닉스 복구 일정 즉시 보고하십시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복구팀이 투입됐지만 핵심 공정 재현 실패하고 있고 예상 일정 산출 불가능합니다. 월터스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를 보며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공정 파라미터를 모르고 운영 권한도 없으며 삼성 협력 없이는 재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월터스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럼 삼성 끌어내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좌절했습니다. 끌어낸다는 게 이미 불가능했고 윤재현 통보 시한은 1시간 전에 종료됐으며 우리는 아직 답변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페리가 월터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윤재현 통보 시한 종료됐습니다. 월터스가 페리를 보며 물었어요. 우리 답변은요? 페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보류 중이고 결정 안 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답변을 보류한다는 건 사실상 거부와 같았고 윤재현 통보대로 협력이 완전 종료 단계로 들어간다는 뜻이었어요. 코너 소장이 스크린을 끄며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각 부서 긴급 대응 태세 전환하고 추가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하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꺼진 스크린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압박으로 협상을 시작하려 했지만 결국 산업 마비와 군사 공백이라는 결과를 얻었고 한국은 두 영역 모두에서 우리 없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증명했으며 이제 공급망과 동맹 구조가 동시에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월터스가 상황실을 나가기 전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스트라우스, 마지막 카드 준비하십시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카드입니까? 월터스가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면 제재입니다. 월터스가 나가고 상황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홀로 앉아 생각했어요. 전면 제재라니 이미 모든 압박이 역효과를 낸 상황에서 추가 제재는 한국의 완전 독립만 가속화시킬 거였고 우리는 선택지를 잃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면 제재 준비 지시 이틀 후 저는 백악관 웨스트윙 브리핑룸 뒤편 대기실에 서 있었고 일요일 오후 4시였지만 실내는 긴급 소집된 참모들로 붐비고 있었으며 정면 모니터에는 CNN 속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앵커가 읽고 있는 뉴스 제목은 한국 마이너스 유럽 대규모 반도체 계약 체결이었고 저는 그 문구를 보며 숨이 막혔어요.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페리가 제 옆으로 다가오며 태블릿을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트라우스 전문 확인하십시오. 저는 태블릿 화면을 받고
주유럽 대사관에서 보낸 긴급 보고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지멘스와 삼성이 차세대 산업용 반도체 공동 개발 계약 체결했고 규모는 50억 달러이며 프랑스 탈레스도 방산칩 협력 MOU 서명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계속 읽었습니다. 네덜란드 ASML과 삼성이 차세대 노광 장비 공동 연구 합의했고 영국 ARM도 모바일 칩 설계 확대 파트너십 발표 예정이라는 문구가 이어졌으며 저는 그 내용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저는 페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페리가 고개를 저으며 태블릿을 조작해서 다음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중동 보고서가 나타났고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가 삼성과 반도체 생산 거점 구축 논의 중이며 투자 규모는 1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100억 달러라니 우리가 피닉스 공장에 투자한 규모와 비슷했고 중동이 삼성과 손잡고 독자 공급망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페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방산 쪽도 움직이고 있고 폴란드가 K-9 자주포 추가 구매 확정했으며 노르웨이가 K-2 전차 도입 검토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중단한 라인과 동일한 규모의 프로젝트가 유럽과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삼성은 미국 시장 공백을 다른 대륙으로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브리핑룸 문이 열리며 상무부 차관 월터스가 들어왔고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으며 손에는 국무부 외교 전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월터스가 전문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긴급 외교 채널 가동합니다. 저는 전문을 집어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동맹국 대상 한국 반도체 협력 중단 요청이라는 제목이었고 구체적으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정부에 삼성과의 신규 계약 재고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월터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동맹국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월터스가 저를 노려보며 대답했어요.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페리가 끼어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비공식 타진했지만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월터스가 페리를 보며 물었어요. 어떤 반응입니까? 페리가 태블릿을 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자국 산업 이익 우선이라고 회신했고 프랑스는 미국 개입 거부 입장 표명했으며 네덜란드는 답변 자체를 보류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우리 압박보다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었고 삼성과의 협력이 실질적 이득을 주는 상황에서 미국 요청을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월터스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제재 수위 올려야 합니다. 페리가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제재는 역효과 위험 있고 동맹 관계 자체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월터스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맹이면 우리 입장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페리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동맹은 상호 이익 기반이고 일방 강요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실제로는 이익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삼성이 제시하는 조건이 우리보다 매력적인 상황에서 충성을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고 CIA 분석관에게서 온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추가 계약 정보 입수했다는 제목이었고 저는 화면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어요. 베트남과 태국이 삼성 반도체 후방 생산 기지 유치 경쟁 중이며 인도네시아도 협력 논의 시작했다는 내용이었고 동남아시아 전체가 한국 공급망에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월터스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보고했어요. 차관님 동남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월터스가 화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편 드는 겁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익을 따르는 겁니다. 월터스가 저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익 카드 꺼내야 합니다. 페리가 끼어들며 물었어요. 어떤 카드입니까? 월터스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협력 재개 조건 제시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협력 재개라니 며칠 전까지 전면 제재를 외치던 월터스가 이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었고 입장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개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월터스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건 협상에서 정해야 합니다. 페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조건은 명확합니다. 철수 철회와 기술 조항 삭제입니다. 월터스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그건 불가능하고
다른 방법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며 좌절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이미 선택지는 다 소진됐고 한국은 조건 하나 양보하지 않은 채 독자 시장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개입할 수단조차 없었어요. 페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재편되고 있고 우리 개입 여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터스가 페리를 보며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페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건 수용 검토해야 합니다. 월터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조건 수용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 찾으십시오. 페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회의실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대안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았고 우리가 만든 공백을 한국이 채우고 있었으며 동맹과 시장이 동시에 재편되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압박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월터스가 회의실을 나가며 저를 보고 마지막으로 지시했어요. 스트라우스 최종 협상안 준비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협상안이 아니라 윤재현이 내밀었던 A사 한 장짜리 통보문이 떠올랐고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쪽으로 이미 바뀌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최종 협상안 준비 지시 사흘 후 저는 국무부 본관 제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수요일 오후 6시였지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으며 컴퓨터 화면에는 최종 보고서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기술협력 정상화를 위한 제안이었고 본문에는 철수 재검토와 기술협력 복원을 동시에 요청하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지만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멈춰 있었어요. 제안이라는 단어가 공허하게 느껴졌고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위치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며 지난 몇 주 동안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 없이 열리며 상무부 차관 월터스가 들어왔고 그의 손에는 외교 공문 봉투가 들려 있었으며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월터스가 봉투를 제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재현이 다시 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보며 긴장했습니다. 다시 왔다니 협상 재개 의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최종 통보를 전달하러 온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월터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만납니까? 월터스가 시계를 보며 대답했어요. 1시간 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월터스가 제 책상 모서리에 기대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스트라우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월터스가 창밖을 보며 계속 말했어요. 철수는 양보 불가하고 기술 조항도 최소한만 수정 가능하며 그 선에서 타협점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했습니다. 타협점이라니 우리는 여전히 협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윤재현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었고 우리는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쪽이었어요. 1시간 후 저는 월터스와 함께 국무부 3층 협상실로 들어갔고 타원형 테이블 건너편에 윤재현이 이미 앉아 있었으며 그의 앞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팀 수석 변호사 클라크가 제 옆자리에 앉았고 국방부 연락관 한 명이 벽에 기대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월터스가 자리에 앉으며 윤재현을 보고 먼저 말했습니다. 윤 박사님, 협력 재개 방안 논의하러 왔습니다. 윤재현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재개가 아니라 종료 절차입니다. 월터스가 미간을 찌푸리며 반문했습니다. 종료라니 아직 협의 가능하지 않습니까? 윤재현이 서류 가방을 열어 문서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밀어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48시간 시한 종료 후 답변 없었고 계약서 74조에 따라 협력은 자동 종료됐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제목에는 기술협력 종료 확정 통보라고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삼성 법무팀 서명이 찍혀 있었어요. 클라크가 문서를 집어들고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저도 함께 읽었습니다. 본 협정은 군사구조 변경 및 답변 기한 미준수로 인해 종료되며 양측 권리와 의무는 즉시 소멸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고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이 막혔어요. 월터스가 문서를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재협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재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종료된 계약은 재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월터스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신규 계약 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윤재현이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 테이블에 놓으며 설명했어요. 신규 계약 조건입니다. 저는 그 문서를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조건 1항에는 주한미군 주둔 현상 유지 보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이 항에는
기술 이전 요구 전면 금지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사망에는 협력 범위를 기존 계약 대비 30%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조건들을 읽으며 당황했습니다. 주둔 보장과 이전 금지라니 이건 우리가 요구했던 것과 정반대였고 협력 범위마저 축소되어 있었어요. 월터스가 문서를 보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입니다. 윤재현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협력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월터스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협력 없이는 양쪽 모두 손해입니다. 윤재현이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켜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는 대체 시장 확보 완료했습니다. 윤재현이 태블릿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고 화면에는 유럽, 중동, 동남아 계약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으며 총 계약 규모가 2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억 달러라니 우리와의 협력보다 훨씬 큰 규모였고 삼성은 이미 미국 시장 없이도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클라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법적으로 협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윤재현이 클라크를 보며 대답했어요. 계약서 74조는 명확하고 법적 분쟁 소지 없습니다. 클라크가 난처한 표정으로 침묵했고 저는 그녀가 더 이상 반박할 근거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월터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윤재현을 보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내부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재현이 여전히 앉은 채로 조용히 대답했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월터스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일주일은 너무 짧습니다. 윤재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협상이 끝나고 윤재현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종료 통보서와 신규 계약 조건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저는 두 문서를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지만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 쪽이 되어 있었으며 월터스는 여전히 시간을 끌려 하고 있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나 있었습니다.